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과 관련해서 무라야마 다마를 계승하고 고노 다마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매우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 점에 대한 생각은 역대 총리와 다르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각종 과거사 반성 담화 등을 부정하는 그동안의 언행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일 두 나라가 현안을 주체적으로 풀지 못하고 미국 압박에 협력하는 모양새여서 개운치 않은 건 여전하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뭔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에 현안을 미봉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런 상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일 간의 역사인식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정치 내비게이션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정가레이도 함께하겠습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정치 뉴스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16일이었죠. 검찰이 현직 국정원 직원을 긴급 체포를 했는데, 국정원 측이 성실히 검찰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히기도 했고, 또 김 과장도 앞선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 왔음에도 검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국정원 직원 긴급 체포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국정원 직원 수사 과정에서 매우 이제 긴급한 상황이 좀 발생이 된 것이죠. 네. 이번에 자살을 기도했던 김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김 씨가 어떤 서류를 이제 조작했던 서류를 갖다가 국정원 직원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서류가 바로 이제 그 영사관으로 전달된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 직원인데, 네. 김 씨 이야기는 그 위조된 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류를 전달했는데, 국정원 직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엇갈린 진술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나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현재 증거 조작에 국정원이 어느 정도 개입됐냐에 아주 초점이 맞출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제 긴급하게 체포를 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공무원 간첩 사건과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이슈로 점점 떠오르고 있고 뉴스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간첩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이제 국정원이 나선 건데, 특히 그 중국과 같은 국가 주권이 달리는 아주 민감한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정보 수집까지 이제 들어가고, 또 그것이 증거 조작, 그 무리한 수사다, 도를 넘은 이제 사건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간첩을 없애기 위해서 작디에서 이제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어쩌면 증거 조작까지 하면서 간첩을 만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적인 그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이제 과거 작년에 공안 정국의 중심으로서 지탄을 받았던 국정원이 이 사건에 과연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바로 그것이 또 수사의 아주 중요한 그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 최초 증거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과 국정원은 서로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정원과 검찰 사이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상당히 이제 황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아주 보기 드문 상황까지 이제 연출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1년 동안에는 국정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무조건 증거로 받아들인 검찰이 좀 이제 민망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그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야권에서는 특별검사, 특검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이 언젠가 또 계속 또 그 이야기가 거론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원래는 그 검찰과 이 국정원 관계가 국정원에서 가져온 그 자료에 대해서 검찰이 신뢰를 하지 않고 그 자료를 갖다가 다시
구토하고 이런 것이 그동안에 관례였는데 이번 사건은 묘하게도 검찰이 국정원 그 자료를 그 수사 자료를 무조건 그 증거 채택 기소의 증거 채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검찰과 그 국정원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대통령이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하여간 두고 봐야 될 사건 같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 소속의 이재호 의원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새누리당에서도 이 남재준 원장을 해임하자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상당히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소위 말해서 그 전국을 주도해왔던 NLL 뭐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중심에 국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원 그 수장인 남재준 원장을 받아들인 것은 해임을 받아들인 것은 작년에 있었던 국정 운영을 전부 다 뒤집어 엎는 셈이기 때문에 부담도 가고요. 특히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장 해임이 과연 득이 될까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남재준 그 원장 해임까지는 받아들인 걸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제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결국 민주자가 들어갔는데 민주를 넣느냐 빼느냐를 두고 양측이 갈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를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절묘하게 이제 타협을 본 셈인데요. 네네. 이름 나온 그대로 새정치연합 그 안철수 신당으로 예상됐었죠.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단어를 합성어를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정치도 민주자를 빼기 위해서 국민연합을 생각한 바는 있지만은 새정치 국민연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미 등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이라는 단어로 타협을 했는데 그 약칭에 있어서는 그 새정치 연합이라고 쓰고 해서 민주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풀네임에서는 민주자가 들어가지만 약칭에서는 또 새정치 연합으로 불리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란 단어를 남겨놨지만은 약하게 남겨놓은 것 정도로 이제 타협을 봤는데요. 바로 이것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숙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도로 민주당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흔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이제 당명에 민주를 넣은 이번 선택이 그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민주당이라는 오랜 전통적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단어를 선뜻 버리기 힘들었던 것도 있고요. 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익숙했던 이름에 이제 그 유권자들 투표하는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야권이 완전히 재편성되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해서 크게 좌지우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민주라는 것은 민주당의 의미라기보다도 민주 세력을 갖다가 재개집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이 단어를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보고요.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무난히 치렀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도 순항을 할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분간은 뭐 순항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방선거 전에 야권이 진열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6.4 지방선거라는 큰 일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당내 그 다양한 이해 타산이랄까요? 이런 것이 충돌할 여지가 없고 특히 모든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의 정치 세력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최소한 지방선거 때까지는 당내의 돌출 행동은 없이 순항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한길 의원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들의 콤비 플레이도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공동 운명체조 두 사람이 네. 일단 지방선거까지 당을 만들기도 하고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창당에 대한 공동 책임 뭐 이런 것 때문에 둘 간의 콤비 플레이는 예행상 유지되기도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두 사람의 어떤 그 정치적 입지랄까요? 뭐 김한길 대표의 민주당에서 당내 입지와 또 안철수 의원의 정책 입지가 서로 맞아떨어지고요. 특히 두 사람이 보면은 그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좀 일치되기 때문에
향후 지방선거 이후에도 상당히 오래도록 그 공동 문명체로서 콤비 플레이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향후 가장 큰 과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당내의 다양한 그 계파 갈등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통합으로 이루어지느냐는 문제인데요. 네. 정책 통합이라는 건 무조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당내 다양한 정치 세력, 정책 스펙트럼을 어떻게 재정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그 경쟁도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계파 간의 어떤 그 이합 집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이런 것은 과거에 한나라당이 야당으로서 완전히 추락했다가도 친박 친이라는 서로 경쟁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강한 당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에 어떤 그 경쟁 세력은 불가피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 눈에 선의의 경쟁으로 보이느냐, 뭐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한편 새누리당은 공천 신청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전에 돌입을 했는데 김황식 전 총리도 이제 합세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김 총리의 그 출마 선언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총리 출마는 예정됐기 때문에 네네. 나름대로 이제 서둘러서 이제 했다고 이제 보고요. 일단 새누리당이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소위 말해서 컨벤션 효과는 제대로 볼 것 같아요. 지방 순회 경선 방식에서 마지막에 서울시장 선거를 갖다가 최정점으로 둬서 그 정치 효과를 이제 극대화시키려는 건데요. 여기에 김황식 전 총리가 등장함으로 해서 정몽준 그 의원과의 대결, 이것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큰 정치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고 아주 극대화를 위해서 최대 경주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출마 선언을 한 김 전 총리의 지지율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그 본격 출마 선언을 좀 뒤늦게 하긴 했지만 정몽준 의원에게 상당히 뒤처지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김황식 총리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아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당내 어떤 그 지지층도 좀 넓어질 겁니다. 일단 김황식 총리가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정몽준 의원하고는 달리 실질적으로 과연 출마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도 김황식 그 전 총리가 출마한다는 전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지, 어쩌면 당내에서 많은 지지를 하면서 경쟁 구도가 정몽준 의원가 생기면은 여론 지지율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그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기본 전략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그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압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의 그 승패가 향후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갈림길로 본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 이제 올인을 하고 아주 강력한 그 인물 위주의 편성을 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형상 지금 새누리당은 당내 계파 갈등이 사라진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마디로 했던 선거에 올인을 함으로 해서 야권의 정권 심판의 예봉을 피하려는 전략이 그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6.4 지방선거를 대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은 어떠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지금 뭐 선거를 앞두고 창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새정치의 정책 메시지가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지방선거의 모든 컨트롤 타워를 새정치민주연합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후보들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민주당이란 말은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 서로 현재 지사들이 다 그 재공천이 되는 한 있더라도 후보 선출 과정에서 정말 새정치다운 그 후보 선출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네. 그 새누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정하면서 오케이. 네,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새누리당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그 기초 선거에서 공천을 배제한 것을 공약했다가
정당 공천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공천 혁명으로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상향식 공천을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삼고 있지만은 네. 이번 선거에서 올인을 하기 위한 그 욕심 때문에 최강의 후보를 정한다라는 기준에 맞춰서 이제 공천룰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당원 이 당원의 경선이 아닌 여론조사로 한다라든가 이렇게 기본 원칙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이번 선거에 대해서 꼭 승리를 하기 위한 맞춤형 후보를 정하다 보니까 네. 그런 그 비판과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사 지방선거의 꽃이 이제 서울시장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빅매치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해본다면요. 네. 일단 새누리당은 그 서울시장 그 후보를 정하는 그 효과는 상당히 크게 볼 것 같고요. 일단 정몽준 의원하고 김항식 전 총리 그리고 이혜훈 최고위원 간의 어떤 그 당내 경선은 국민적 관심을 얻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그 경선이 새누리당의 어떤 간판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박원순 현 시장의 어떤 견고한 지지율이 큰 강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박원순 현 시장 그대로 후보로 밀고 가는 이 상황이 밋밋할 수 있어서 자칫 이 새누리당의 어떤 그 이슈에서 선점에 끌려가는 수도 있는 양상이 빚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없다면 현역 시장의 어떤 프리미엄 효과에 대한 그 연구와 그 홍보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장을 맡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박 대통령의 그 발언은 적절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통일 문제라는 것은 이 대북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국제 질서 이런 이중적, 삼중적 그 정치적 현실에 이제 부딪히는데요. 정말로 그 고도의 어떤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통일 문제인데, 그동안의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통일 정책은 그 뭐 신뢰 프로세스, 또 지금에 와서는 통일 준비, 이런 추상적인 애매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냉정한 자세로 대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관리가 필요한데, 그러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그 통일 준비라는 단어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거기에 대한 생각에 대한 반대 생각을 가진 국민들에게 어떤 국민적 통합에도 저해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좀 약간 성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는 8월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하죠. 교황의 인사말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요. 특히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해서 평화와 화해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안이 갈등과 반목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보면서 정치 내비게이션 내일 아침 7시에 또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